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이르면 내일 한남동 관저에 다시 체포 시도할 수 있는 공수처가요. 이 박종준 경호처장 등의 경호처 수뇌부의 신병부터 먼저 확보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지금은 내전이라면서 2차 체포영장은 말도 안 된다.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타트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강추위와 싸우느라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외신 앞에 선 윤 대통령 측과 2차 체포영장 집행 때 어떤 방식을 취할 건지 제가 준비한 4위와 1위가 나왔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6일 만에 등장을 해서 마치 경호를 점검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었죠. 2차 영장도 협조할 뜻이 없음을 사실상 공개적으로 밝힌 셈인데요. 오늘은 윤 대통령 측이 외신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차 영장 발부와 함께 다시 권한쟁의 심판과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되니까 설명하죠. 체포영장하고 지금 사전 구속영장을 지금 구분을 못해서 그러신 건데, 우선 체포영장은 관할도 수사권도 없고 관할이 없는 법원에 청구했다는 것은 변함없이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고, 불법 무효인 영장은 틀림없습니다. 원래 관할인 중앙지방법원으로 돌아오고 체포영장이 아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거기에는 응하겠다는 겁니다. 어제 오늘 목소리를 높이면서 여론전을 펴고 있는 윤 대통령 측입니다. 하나하나 만나볼까요?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2차 체포영장도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됐다. 또 어제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공수처에 만약에 체포를 당해도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대통령 측이 썼어요. 그래서 모든 법적인 수단들, 상상할 수 있는 수단들을 다 이제 동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강하게 대응을 하겠다는 걸 아마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저는 한번 이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고 윤곽근 변호사가 지금 대구 고검장 출신인데, 본인이 만약에 피해자가 저런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저걸 다 용인해 줄 건가요? 저는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물론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워낙 특수하고 대한민국의 어떤 이 내란과 외환죄로밖에 처벌할 수밖에 없는 헌법상 보장되는 그런 지위인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본인들이 판단해서 불법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걸 과연 지금 그렇게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판단할 만한 위치에 있는가요? 제가 봐도 이 절차상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어떤 학자들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 법원이라는 공적 기관에서 일단 발부한 영장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변호인과 대통령이 이건 불법이니까 우리는 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이 시계를 한 2년 전으로 돌려보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많은 분들이 지지하고 했던 것 자체가 검찰총장 출신으로 법치를 수호하고 또 본인이 취임식 때 헌법의 수호자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자, 근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마치 내 판단이 모든 법적 기준이다 라는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너는 불법이니까 안 돼, 그리고 여기서 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앞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 사법기관을 대한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이 설 수 있을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그 범위 내에서 어떤 법정 투쟁을 벌이는 것이 저는 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문제는 이거를 넘어서서 지금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불법이기 때문에 저항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은 이 사법기관 간의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래서 아마 지금 경호처와
그리고 지금 경찰 간에 만약에 집행을 두고 다툰다 그러면 충돌을 빚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될까요? 저는 그게 참 의문스럽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윤갑근 변호사 말고도 오늘 저 외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40년직인 석동현 변호사도 동석을 했습니다. 이 얘기, 그러니까 그 공수처가 내일 들어오든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에 들어오든 불법 수사에 응하면 나쁜 선례가 된다. 이 우려가 있다라는 게 대통령 측의 얘기인데요. 오늘 석동현 변호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거의 지금 내전 상황인데요. 제가 한 번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야당 쪽과 이렇게 긴밀하게 내밀하게 연결된 그런 공수처가 만약에 무리하게 대통령에 대해서 무력으로 체포 구금을 시도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아마 분노한 국민들이 저는 굉장한 그러한 반발이 예상이 되고 지금 대통령님과 우리 변호인들 사이에 흐르는 기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그것이 누구의 워딩이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을 지금 공수처와 경찰이 무슨 장갑차를 동원을 하겠다. 헬기를 동원하겠다. 이렇게 짧은 시간의 보여주기 체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법 집행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잘못되면 이것은 내전으로까지 갈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내전, 서영주 대변인님. 네. 내전, 그러니까 대통령 생각 그리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생각, 뭔가 그 기류가 지금 이 정도면 사실상 내전 아니냐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끼리 모이면은 그 관저에서 나오지 않고 지금 우리는 잘했는데 뭐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이렇게 심하게 나를 체포하러 오지? 이거 심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들의 잘못은 새까맣게 잊어먹고 지금 뭔가 이 대한민국의 법 집행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망상 속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내전이란 건 뭐죠? 그러면 누가 정부군이고 누가 반군이죠? 내전이란 건 정부군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반하는 반군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면 그동안 본인들이 주장했던 윤석열 대통령 측은 반국가 세력과 싸우겠다. 그러면은 정당한 대한민국의 법치 시스템에 움직이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과 싸우는 게 본인들이 정부군이고 체포하러 오는 공수처와 경찰의 법치는 반군인가요? 저는 이걸 내전 상태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망상 세계에서 깨나지 못하니까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가지고도 대한민국의 헌법소와 법치에 대해서 눈꼽만큼도 어떤 본인의 책무와 어떤 염치가 없는 행동들을 계속 하는 것인데 하나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란죄를 저질렀습니까? 안 저질렀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못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체포의 채자라도 안 꺼냈다 그 이후에 많은 장성들이 검찰에 구속돼 있는 상황이고 많은 증언들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끌고 내려와라는 것들이 각 장군들이 증언을 하고 검찰에 기소가 돼서 재판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하면서 자꾸 절차상과 어떤 공수처의 법 집행의 과도함만 계속 얘기하는 것들. 이 국가의 이 혼란을 초래하는 내전 상황은 누가 만드는지 저는 이 정도 되면 이거는 그냥 어떤 어깃장이 아니라 거의 국가 권력에 대응하는 테러 수준이다라는 차원에서 그에 응당하는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윤 대통령 측이 직접 내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인식하는 공통된 기류다. 저희 뉴스탑10에 첫 출연하신 하민경 대변인께 질문을 드릴 텐데 이게 사실 윤 대통령 측의 얘기는 왜 공수처가 영장 발부 문턱이 낮은 서부지법에서 받았냐. 중앙지법에서 받으면 뭔가 대응하겠다라는 건데 오늘 여권에서 나온 얘기가 중앙지법의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었나 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사실 왜 원칙대로 하지 않느냐에 대한 되게 말이 많았는데요. 사실 단서에 의하면 야당 측에선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공수처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게 단서 조항에 있기 때문에 서부지방법원에 이제 청구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원칙대로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상당히 궁금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유가 나온 것 같은 게 이 공수처와 그리고 법원 행정
경호처에 이 국회 측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혹시 중앙지방법원에, 그러니까 원칙대로인 중앙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그 체포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느냐 예. 이렇게 물었는데 사실 명확히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만약에 청구한 적이 없다라고 했으면 이제 명확하게 답변을 하면 될 텐데 이런 답변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그러면 청구를 했는데 이게 기각을 당해서 서부지방법원은 영장판사가 한 명이니까 거길로 다시 가서 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의구심이 제기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런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200조의 2에 의하면 사항에 의하면 사실 한 번 이제 동일한 사유로 영장을 이제 체포 영장을 이제 청구했을 때 예. 기각이 돼서 다시 청구를 하면 그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예. 그런 부분을 과연 공수처가 했을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이신 하민경 대변인의 말씀, 국민의힘이 봤을 때 예. 물론 뭐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았으니까 공수처는 적법하다고 하지만 이미 중앙지법원에서 만약에라도 이건 뭐 저도 모르겠지만 영장을 청구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서부지법을 갔다면 이 문제가 뭔가 정말 여권에서 제기하는 영장 쇼핑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영장 쇼핑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원래 관할이 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인데 왜 도대체 서울지방법원으로 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 상당한 뭐 비판, 의혹이 많았잖아요. 오늘에서야 나온 것이 아무도 이게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청구를 했는데 기각당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영장 쇼핑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들고 또 졸속이다. 졸속 영장 청구다. 누구든 사실 적법하게 예. 이게 체포 영장이든 수사든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석동현 변호사가 얘기했던 게 불법 수사에 응하면 나쁜 선례가 이제 우려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예. 제가 변호사니까 만약에 다른 일반 국민 같은 경우에도 죄를 지었는데 그 부분을 적법 절차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 또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밝혀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 부분에 대한 진위 여부도 좀 더 저희가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환남동 관저 주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뉴스탑10 이어지는 주제에서 여론조사 얘기도 한번 만나보겠지만 글쎄요. 대통령실이 지금 보수 지지층의 결집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은 걸까요? 여기 보면 어제는 저희가 이 철문의 쇠사슬 정도만 얘기했었는데 뭐 면도라는 철조망 얘기는 주말 새에 많이 나왔고요. 여기에 또 길 말뚝을 박은 거 아니냐. 2차 체포를 앞두고 뭐 사실상 요새화가 된 것 같은데 한남동 관저. 부당한 불법적인 영장 집행은 막겠다라는 게 이 길말뚝, 뭐 쇠사슬, 철조망으로 상징이 되죠. 근데 같은 경찰들끼리 이제 그러면 총뿌리를 겨눌 수밖에 없는 거냐. 물리적 충돌 우려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난번 12월 10일 날 남아문에서 발표하셨듯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불편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서 최고의 효과만 냈으면 좋겠지만 모든 것이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정책도 부작용이 생기듯이 그런 어떤 반대적인 역작용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그런 어떤 역작용이나 부작용, 혼란은 최소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계시다, 걱정을 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단 대통령실이 겉으로는 그 말뚝도 받고 쇠사슬도 감고 그리고 철조망도 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어제 대통령실이 최상목 대행에게도 여러 요청을 한 모양이에요. 상황이 엄중하다. 물리적 충돌에 의한 불상사를 방지하는 조치가 강구돼야 된다.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도 뭔가 경호처 그리고 대통령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좀 요청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근데 장효 변호사님, 불가피했다. 윤곽근 변호사는 이런 물리적 충돌 우려에 대해서 이런 취지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마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우려하는 것처럼 아니요. 지금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무릅쓰고 나가지 않겠다고 해서 이런 상황을 초래한 건 그 누구도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체포영장, 경호처의 경호 범위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예.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대통령 신체에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그런 위해에 대해서 방지 내지 제거하는 겁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렇게 발부한 영장을 위해라고 판단하고 이걸 막아섭니까? 완전한 불법입니다. 예. 그리고 이 와중에도 지도자라면요.
지금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직무집행이 정지됐지만 국격이 언제까지 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까? 물리적 충돌이다. 변호인들은 내정까지 나올 수 있다. 이걸 해결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영장에 순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죠. 법적인 절차에도 없는 절차까지 끄집어내면서 이의 신청이다 뭐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2번이나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이 영장에 저항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요. 그런데 혼자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이렇게 불안하게 경제를 요동치게 국격을 떨어뜨리는 이런 행동의 가장 근원이 누굽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내전 운운하지 말고 바로 지금이라도 나오면 물리적 충돌, 내전 이런 거는 싹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선택을 못합니까? 장 변호사님, 뭐 변호사시기도 하시니까 아까 하민경 대변인께서 얘기했던 거 저희도 좀 더 알아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정말 서부지법이 아니라 중앙지법에도 영장을 청구했는데 공수처가 그게 기각당했다면 파장이 있긴 있는 겁니까? 그런데 아까 짚어주신 대로 아무런 사정 변경 없이 영장을 재청구하게 되면 그 사유를 적시하게 돼 있습니다. 예. 서부지방법원이 그러면 중앙에서 만에 하나 기각이 됐으면 저는 기각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예. 기각됐다면 그것까지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정치하신다는 분들이 사법부를 이런 정치 영역으로 함부로 끌어들여서 예. 훼손시키고 신뢰를 저하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지방법원이 설사 영장을 왔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무 답변할 수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해서 오냐 X냐 입장을 밝히라고 이야기하는 거 진짜 문제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엄중한 상황을 전달했고 어제 사실 최상목 권한대행도 좀 원론적인 얘기, 물리적 충돌은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약간의 거리는 좀 있어 보이거든요. 지금 한남동 관저 분위기, 대통령 측의 외신 기자회견, 그리고 경호처, 지금 앞서 보신 쭉 그 흐름 그대로 대략적인 상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공수처 얘기도 해볼까요? 반면 공수처도요. 야당에서조차 너네 이렇게 하면 없앨 수 있다. 폐지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직에 명운을 걸고 있습니다.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되면 대통령 체포 전에 경호처 수뇌부의 신병부터 확보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제가 화면을 같이 보실게요. 일단 출석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들이 받아들일지 여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대통령 체포를 하기 전에 경호처장 그리고 경호차장부터 체포를 하면 대통령 체포는 소위 쉬워질 거다. 이게 공수처의 생각 같아요. 왜냐하면 아마 이제 조직에 있어서도 아마 경호관들 전체가 다 뭐 우리가 대통령을 정말 나의 모든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아닐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 경호관들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운 시험을 뚫고 들어가서 경호처에 입사를 했는데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공무집행 방해나 이런 걸 되게 되면 본인들의 연금이나 또 여러 가지 직업이나 이런 게 다 지금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본인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건입니다. 예. 근데 어차피 경호처장이나 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정무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뭐 대통령과 운명을 함께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경호관들 같은 경우는 굳이 어떤 이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서까지 하겠느냐 아마 이런 차원에서 이제 공처에서는 경호처장과 차장을 우선적으로 체포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휘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라인들이 무너지니까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와야 될 것이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현재 보면 이 수방사 55 경비단도 지금 일체 이 체포영장 집행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또 202 경비단 경찰이죠. 여기도 지금 참여하지 않겠다. 지금 오로지 경호처의 경호원들만 가지고서 지금 저항을 하겠다는 것인데 글쎄요. 정말 저는 12월 3일 날 계엄이 정말 세계를 충격에 줬던데 문제는 이 만약에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다 그러면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정말 대한민국이 정말 저 어떤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않는 그런 나라로 정말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근데 오늘 이 변호인들의 이 언급이 보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한 게 많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요? 그렇죠. 예. 이 내전이란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예. 저는 이거는 용납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내전이란 게 뭡니까? 이게 뭐 지금 우리가 무슨 뭐 어디 다른 나라처럼 뭐 정부군과 반군이 싸워서 지금 뭐 총칼을 하고 싸우는 국면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걸 지금 석동영 변호사가 내전이란 말로 규정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저런 언급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언급을 했다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아마 이 장외에 있는 집회에 있는 분들을 굉장히 추동시키고 예. 이런 어떤 자극적인 이야기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전이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남북 전쟁 이런 게 다 내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지금 우리가 내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전 정말 이 변호인들이 본인들이 정말 냉정하게 이 판단에 대통령을 뭔가 설득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부추기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셨는데요. 그 서영주 대변인 네. 모르겠어요. 공수처에 대한 수사 의지에 대한 많이 비판도 있고 무능한 거 아니냐, 무책임한 거 아니냐 비판도 있었는데 어쨌든 뭐 이번에는 만약에 한남동 관제들이 닥친다면 수뇌부, 특히 경호처장만 체포했을 때 대통령 체포까지 직전에 이런 움직임 전략을 미리 공개한 셈이 됐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일단 뭐 이제 경호처에 대한 경호처장, 차장 이분들에 대한 출석 요구를 한 거는 좀 여러 가지로 전략적인 포석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당시 1차 진입 시도에서 공수처가 정말 허방하게 돌아와서 예. 무능하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고요. 뭐 재차 이제 국회에 와서 그 부분에서 오동훈 공수처장이 이번에는 반드시 보여주겠다라는 의지를 다졌는데요. 일단 저는 이제 공수처의 입장 자체는 최고의 이 난관은 경호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경호처도 지금 보면 경호처 자체도 이 4명의 수뇌부 이외에는 많은 경호관들은 지금 내부적으로 동요가 있다는 얘기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주장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 경호처와 인맥이 있어서 예. 보면 그러니까 경호관들은 본인들의 인생을 그러니까 내 인생까지 왜 다 망치려고 하느냐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대통령께서 좀 지금 나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동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경호처의 상층부를 공수처가 흔들므로써 아마 이 그 경호처의 방어 체제 예. 어떤 그런 길을 일단 사전에 제압을 하고 지금 최근에 보면은 그 두 번째 체포영장은 밀행성을 좀 높이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거의 공개하듯이 체포를 하러 가는 건데 예. 두 번째 체포를 할 때는 조금 더 좀 비밀스럽게 언제 할지도 모르고. 언제 할지도 모르고 어떤 시간일지 모르고 어느 지점에서 경찰이 얼마만큼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 굉장히 기밀성을 좀 둔 다음에 실시를 하는 걸 보면 이번에 2차 집행에서는 반드시 마무리를 짓겠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경호처도 이번에는 저번과는 다르게 예. 녹록하게 대처하면은 뭐 이번에는 저번처럼 쉽사리 공수처가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경찰 수뇌부, 정확히는 경호처 수뇌부만 체포를 먼저 하면 대통령 체포까지 그런 수순을 밟겠다라는 전략을 어느 정도 공개한 셈인데요. 그러면서 경찰도 이런 조치를 했어요. 지난 3일 그러니까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현장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26명의 신원을 확인해달라. 이런 얘기에 공문을 보냈는데 잠시만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맞불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전 대통령실의 반응이 속보로 나왔습니다. 하민경 대변인 저하고 같이 보실까요? 저 속보를. 뭐냐면 대통령실 측은 이번에는 반대로 경호처의 업무집행, 공무집행을 방해한 거 아니냐면서 경찰 등 150명의 신원 확인,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또 읽어볼까요? 대통령 측은 경호처의 공무집행을 방해했거나 직권남용 등이라는데 이거의 맞불 성격입니까? 하민경 대변인님? 사실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사실 지금 대통령이 이제 뭐 내란 혐의든 이렇게 이제 뭐 탄핵 재판을 받고 있더라도 예. 사실 법상으로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는 지금 대통령을 지키는 게 사실 역할이고요. 그 역할을 사실 제대로 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찰에서 26명 인간 방패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신원을 확인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대통령 측도 마찬가지로 이게 불법 체포라는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경찰도 본인들의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이제 150명 신원 확인을 이제 해달라라고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붙은 거죠. 그러게요. 사실은 다 본인들의 역할을 사실 제대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 이상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총을 맞더라도 체포하라, 뭐 이렇게 가슴을 열고 이제 뭐 다 뭐 총을 맞아라, 뭐 이런 얘기를 사실 하고요. 기억이 나요. 예, 그리고 또 이지은 그 마포갑 지역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전 총경인데 예. 뭐 장갑차 얘기하고 기동대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끔찍한 유혈 사태가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진짜 휩싸이고 정말 소름이 돋을 지경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 체포에 대한 목적은 뭐냐면 예. 사실 조사를 받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주객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예. 이런 체포가 아니라 계속 원칙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하고요. 왜냐하면 이 내란죄의 이제 수사권은 사실 경찰만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검찰에 이제 기소를 할 수 있도록 검찰에 넘기고 검찰이 기소를 하면 법원이 이제 재판을 하면 됩니다. 예. 이런 원칙을 놔두고서 계속 이런 식으로 꼼수 집행, 꼼수 이제 뭔가 이렇게 시간에 쫓기듯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보는 국민들도 참 불안하고요. 유혈 사태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이런 거잖아요. 지금 여기 이게 오전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2차 집행을 코앞에 두고 경호처가 이제 사전에 우리 경호처를 사전에 압박한 거 아니냐, 경찰이. 근데 반면에 경호처,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 측도 저거는 공수처가 문제 아니었냐? 왜 우리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냐? 그럼 뭐 당신들이 또 한 번 한남동에 들이닥친다면 그때도 법적으로 따져 묻겠다. 또 사전 경고를 또 한 셈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기관 간에 지금 대충돌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과 공수처 또 지금 경호처 뭐 국가기관 간에 지금 서로의 어떤 싸움들이 벌어지는 이게 바로 이제 헌법이 무너지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공권력을 가지는 군이나 경찰이나 뭐 이런 기관들이 서로 지금 이 본인들의 어떤 정당성 가지고 지금 현재 서로를 지금 고소하고 신원 공개를 요구를 하고 지금 싸우는데 문제는 이들 기관들이 다들 어떤 무력을 갖고 있는 기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무력을 갖고 있는 기관들끼리 어떤 이런 법적인 공방을 넘어서서 예.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부딪혔을 경우에 아마 저는 옛날에 1979년도 12.12 사태가 그때가 상당히 기억이 나는데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편이 갈라져서 사실은 뭐 총격 사건까지 일어나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떤 쉬운 것 같지만 사실상 다 무장을 하고 있는 측면에서 예. 뭔가 하나의 트리거가 딱 생기면 이게 자칫하면 아까도 우리가 우려를 했지만 굉장히 중대한 사태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도 이게 보면 서로 간에 지금 감정 그리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서로 지금 신원을 확인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집행을 너가 방해했냐 내가 방해했냐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결국 또 이렇게 되면 이제 신원 확인 또 서로 안 해줄 것이고 또 이렇게 되면 이제 서로 감정이 격화될 것이고 예. 또 현장에서 부딪히실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점점점 어떤 악화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예. 지금 필요한 건 브레이크입니다. 그 브레이크에 대해서도 좀 더 근본적인 얘기를 이어지는 주제에서 얘기할 것 같은데 항상 이런 패턴인 것 같아요. 오전에 뭔가 경찰이나 혹은 공수처가 어떤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면 저희 뉴스탑10 시간에 뭔가 대통령실이 곧바로 반응을 하는 이런 속보까지 계속 전해드리게 되는데 2차 영장 집행, 체포 시도를 앞두고요. 이 경호처를 군이 도와주냐 안 도와주냐 이런 부분도 지금 논란거리죠. 오늘 국방부 대변인에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55 경비단 관련해서 철수할 수도 있다. 이런 거 검토를 내부 검토도 했다. 뭐 이런 보도 나오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55 경비단 철수라는 건 어떤 의미를 말씀하십니까? 어디서 그러니까 철수? 뭐 배속을 바꾼다든지. 그런 건 현재 국방부 검토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55 경비단 뭐 부모들이 항의 전화를 많이 군에 했다. 이런 건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건가요? 네, 그건 제가 아는 바는 없고요. 그런 보도가 있었던 건 저도 봤는데 그건 제가 아는 사안은 없습니다. 군은 이거 체포 저지에 동원 불가하다. 경호처가 알겠다고 했어요. 수방사 55 경비단. 지난번에도 뭐 일부 군 자산이 대통령의 영장 집행을 막는 데 쓰인 거 아니냐라는 여러 군의 논란도 있었는데 오늘 국방부 대변인이 저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공수처가 다시 한남동 관제에 들이닥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여러 보완을 지키고 있지만 첫 번째는 경호처 수뇌부부터 붙잡겠다. 두 번째는 이 내용 정도는 알려졌어요. 장유희 변호사님. 네. 뭐 헬리콥터, 장갑차 여기까지는 가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듯한데 형사기동대 혹은 조직폭력배 잡는 이
특공대, 기동대까지 투입된다는 것도 검토되는 걸로 전해졌거든요.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겁니다. 사실 본인을 엄호하기 위해서, 붙잡혀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철망을 세우고 차벽을 세우고 그러면 그걸 뚫는 게 대한민국 공권력을 세우는 겁니다. 지금 지난한 법꾸라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영장을 신청하거나 청구한 주체, 수사기관이 잘못됐다. 그래서 영장이 발부되면 법원이 잘못한 거다. 그리고 그걸 집행하려고 하면 집행하는 주체가 잘못됐다. 처음부터 다시 해와라.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아닌 중앙에 해라. 대한민국의 어느 피의자가 이런 식으로 수사를 받습니까? 더더군다나 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러고 있느냐. 내란 우두머리라고 이미 다른 관계자들 공소장에 적시가 돼 있습니다.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지금 인신이 들어가면 아마 계속해서 나오기 어렵다는 아주 공포감이 내부에 있는 거죠. 그렇다라고 이렇게 본인들의 대한민국 공무원인 경호처를 이용하고 군경까지 끌어들이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경호처도 지금 사실상 코너에 몰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군경 내부에서 법리 검토를 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법 해석이 충돌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불법과 합법이 격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확하게 법 해석을 한다면 막아설 수 없습니다. 막아서는 거는 대한민국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막아서는 건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여기에 경호처 직원들, 군경 가담하게 되면 직에서 날아갑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만 선고받아도 연금 박탈됩니다. 왜 이런 불법에 대한민국 공무원들을 가담시키니까? 그러니까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두 발로 나오는 게 국격을 덜 떨어뜨리는 건데 그럴 용기와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아까 뭐 이현정 의원께서 브레이크 얘기를 했는데 사실 공수처도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워낙 뭐 오동훈 공수처장도 마지막 각오라는 무조건 성공하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국회에서 특히 야당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으로부터 뜨거운 질타를 받았기 때문에 물론 뭐 집행은 절차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공수처 생각일 수 있어도 뭐 헬리콥터 뭐 특공대, 기동대뿐만 아니라 조폭 잡는 형사기동대 투입 이것도 공수처 나름대로의 뭔가 수위 조절은 있어야 된다. 이런 뭐 여당의 지적도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공수처라는 곳이 전혀 경험이 없는 곳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했던 수사 한번 보십시오. 뭔가 결론 내리는 바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무지막지한 이 사태에 대해서 지금 본인들이 뭔가 앞장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처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1차 이 집행할 때 그렇게 저항이 심할 줄 몰랐다. 우리 다 알았습니다. 근데 본인들만 몰랐대요. 근데 지금 와서는 또 이제 지금 경찰들 뭐 이 테러가 담당하는 특공대 말고 강력계 형사들 그다음에 안보수사대 뭐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참 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지금 공수처가 본인들의 지금 능력 이상의 지금 행동들을 하고 있어서 이게 뭐 결기만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결기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 열심히 하겠다는 결심만 하면 그냥 1등 합니까? 못 하잖아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뭔가 치밀하게 알고 뭔가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능력 자체가 공수처가 없는데 자꾸 그걸 반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 번 실패는요, 또 두 번 실패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번 실패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오동훈 공수처 본인은 그만두고 나가면 끝이지만 거기에 동원된 많은 공무원들과 경찰들은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제가 브레이크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지금의 상황에서 공수처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된다. 우리 능력 없습니다. 자, 경험이 많이 쌓여있는 경찰에서 맡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경찰에 넘기는 게 제가 볼 때는 이 공수처의 브레이크예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어떻게 능력이 생깁니까? 지금 인원 뭐 검사들 15명, 최대 인원 30명 가지고 지금 어떻게 저기를 뚫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거기 동원되는 경찰은 그러면 무조건 지휘를 따라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야당 의원들 앞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저희 능력 부족입니다. 딴 데서 하도록 넘기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저는 할 때다. 빨리 오동훈 공수처장은 더 이상의 실패를 하기 전에 빨리 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됩니다. 일단 여기 좀 정리를 필요한 게 왜냐하면 어제는 참 각 우리 공권력과 공권력이 맞서 싸워서 총뿌리를 겨눌 수밖에 없는 정말 안타깝고 참담한 상황이다. 2,800명 대 1,300명 얘기를 했는데 오늘 군 당국의 발표처럼 여기 수방사 55경비단 3,400명 정도가 일단 대통령 공에서 빠진다면 2,800 대 1,300명 그러니까 공수처가 함께 영장 집행에 나설 경찰 조금 더 인원수를 늘리고 좀 더 경험 많은 인원들을 투입해서 조폭 담는 기동대까지 투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는데요. 제가 서영주 대변인께 이 질문만 하고 다음 주에 넘어갈게요. 지금 대략적으로 뭐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첫 번째 체포영장보다
유효기간을 좀 공수처가 여유 있게 넉넉하게 확보한 걸로 전해졌는데 근데 이게 시간만 끄는 문제가 아니라 물론 뭐 공수처도 나름대로 준비가 돼야 되겠지만 계속 이렇게 강대강 대치가 됐을 때 집행을 할 거면 빨리 집행을 해서 그 집행이 좀 물리적 충돌이 덜하게 하는 게 만약에 여유 있게 받았다고 해서 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끄면 더 논란만 커지는 거 아닌지 이런 걱정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 집행은요. 그냥 단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도 그래요. 마약 그 범죄자나 흉악범, 조폭 들건갈 때요. 느슨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압박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거든요. 당연히 뭐 체포영장 가지고 가면은 흉악범들이 네 알겠습니다. 법원에서 나왔으니까 잡혀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없어요. 대부분 그래서 경찰들이 집행 과정에서 많이 다치고 공상자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다치는 과정이 뭐냐면 느슨하게 하면 할수록 많이 다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악범들을 제압을 할 때는 아주 기밀하게 한 번에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끔 제압을 하는 게 경찰의 집행 어떤 방식인데 이번에 공수처가 보여준 게 그거였어요. 잘못된 반대. 그러니까 공권력이 꺾여버리니까 결국에는 이 두 번째 집행하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절치부심해서 반면교사 삼아서 2차 집행에 있어서는 지금 보면은 55 이제 군이랑 경비 뭐 100일이랑 200일 같은 경우는 경찰과 군은 사실상 이 경호에서 빠져서 경호처만 남아 있습니다. 경호처 인력 해봤자 750 행정인원까지 다 해서 750이지만 막상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300~40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혈사태요. 유혈사태 물론 크고 작은 부딪힘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거를 그 작은 유혈사태를 우려해서 여기에서 단박에 제압하지 못하면 말씀한 대로 계속 길어질 것이고요. 그러면 더더욱 국정혼란과 치안 질서에 대한 불안만 높아지기 때문에 이번 집행에 있어서는 이번에는 반드시 단박에 끝낸다는 어떤 각오로 공수처가 임할 것으로 보이고요. 임해할 것으로 봅니다. 뭐 단박에 끝내도 어쨌든 이게 뭐 그렇다고 시간만 질질 끌건 아니지 않냐라는 얘기인데 흉악범이라는 표현은 이제 비교와 비유를 하신 거죠. 뭐 대통령이 흉악범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형법상의 내란죄가 처벌 수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근고 외에는 없으니 원래 처벌 수위로 그 범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른 것도 살인도 따지면 형법상의 15년 이상의 그 무슨 높은 형량이 있잖아요. 그렇기 따라서는 뭐 대통령을 아예 뭐 특정해서 흉악범이라고 하는 게 또 누게 그럴 수 있어서요. 범죄를 저질렀으면 흉악범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됐나요? 알겠습니다. 뭐 그 정도는 제가 순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대통령실도 공수처 당신들이 우리 공무집행을 망한 거 아니냐라면서 신원조회를 요청한 얘기까지 속보로 만나봤고요.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는 한남동 관저 분위기, 경호처의 공수처 얘기를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 대통령 측의 외신 기자회견에 약간 뉘앙스가 바뀐 게 있습니다. 다음 주제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3위입니다. 이제 한두 마디씩 보수 인사들도 거두기 시작해서요. 이거는 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된다. 공수처가 손을 떼야 풀린다. 오세훈 시장이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가 짚어보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윤 대통령 측의 발표의 핵심 내용은요. 서부지법의 영장 판사는 인정을 하지 못하지만 중앙지법에서 영장을 받아오면 인정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일단 오늘 목소리부터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소재지 파악하는 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통령께서는 관저에 계십니다.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고 그 부분을 가지고 의심하고 도피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음모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정치이고 무슨 특정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정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적어도 사회 지도층 내지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발언에는 정도가 지켜져야 됩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건강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뵙는 외견상으로는 건강하시고요. 주로 하시는 말씀은 어떤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변호인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또 지금 그 당신께서 의도했던 비상계엄 선포가 어떤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까 봐 고심하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그 계엄 사태 이후 혹은 탄핵 정국 이후에 윤 대통령의 뭐 몸 상태 혹은 심리 상태 여러 가지의 지금 처한 상황들을 가장 구체적으로 언급한 게 이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관저에 있고 외견상으로는 건강하다. 계엄 목적이 달성 못할까 고심 중이고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의 현재 상태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 자, 이게 전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정선거를 밝히는 거 첫 번째. 예. 자, 부정선거 있었다는 증거. 예를 들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지금 이창수 중앙지검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때 헌법재판관이 했던 이야기 그거예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가져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선관위가 부정선거 했다라는 게 아니라 예. 어떻게 부정선거를 했는지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지금 증거를 갖고 있나요? 그런 거 갖고 있으면서 이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면 모르겠지만 그러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든지 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군인들을 투입해서 문제 해결을 한다고 그러면 그게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국민들이 그거 보고 군인들이 그걸 갖다 다 풀어가 한다면 그게 믿을 수 있을까요? 또 하나의 문제. 자, 정치인들 체포해서 지금 감금하는 계획이 지금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본인은 뭐 없다고 그러지만. 예. 근데 지금 많은 사령관들과 경찰에서 다 진술이 됐습니다. 그럼 그게 목적이었나요? 자, 한동훈 대표,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지금 비원 벙커에 가두는 게 목적이었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의 일거에 종북 세력을 척결한다고 그러는데 예. 누가 종북 세력이죠? 자, 종북 세력 하나 잡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간첩 잡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너는 종북 세력이야 라고 규정하면 그냥 다 종북 세력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예. 정말 법과 어떤 이 절차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께서 예. 일방적으로 종북 세력이라고 그러면 저도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척결된다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을 적발하고 할 때는 구체적인 혐의가 있어야 되고 그 혐의와 관련해서 본인의 또 방어권도 보장이 돼야 되고 예. 여러 가지 어떤 절차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당신들 종북 세력이니까 내가 무조건 군사법원에 세우겠어 라고 하는 게 대통령의 목표였나요? 부정선거 나는 모르겠는데 일단 서버 떼와서 한번 살펴볼게. 알겠습니다. 이게 목적이었나요? 저는 그래서 윤곽근 변호사가 지금 자꾸 대통령의 목적 이야기를 하시는데 도대체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무슨 목적을 이루려 하는 것인지 저는 그것이 아직 달성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예. 글쎄 저는 참 이거는 의문스럽습니다. 정치적인 발언은 지금 이현종 의원이 평가하셨던 이 정도 얘기. 그런데 이제 법적인 부분을 좀 더 뜯어볼게요. 아까 제가 좀 뉘앙스가 달라졌다고 하는 게 중앙지법이 영장 발부하면 응할 수도 있고 지금 서부지법의 이 영장 절차, 지금 2차 체포 시도는 부당하다. 그러면서 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그건 법정에서 다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민경 대변인님 이 부분이에요. 만약에 공수처에 체포를 당해도 윤 대통령은 불법 조사라서 입을 열지 않겠다. 근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공수처가 손을 떼야 문제가 풀린다. 지금 양측은 이 체포 시도 부당하다. 공수처는 조직의 명운을 걸고 지금 영장 집행한다. 일단 공수처가 손을 떼고 경찰에 맡게 된다. 이게 중간점이다. 뭐 이런 의견을 오 시장이 낸 것 같아요. 사실 공수처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에서도 너무 무능하다 이런 얘기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과연 이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수사 능력이 있을까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도 다 지켜봤고 예. 또 1차 체포할 때도 모두들 다 예상을 했지만 정말 체포하지 못하고 또 그 이후에 경찰에게 집행만 이제 맡겼는데 경찰에서 검토를 하고 이거는 법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접고서 또 2차 체포 영장을 이제 청구를 한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이제 서울시장이 이런 공수처가 조사하지 말아라. 공수처가 손을 떼고 원칙으로 다시 돌아와서 경찰이 수사를 하면 된다. 경찰에 다시 이첩을 해라. 예.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또 오세훈 시장이 얘기한 것 중에 이제 도주 우려도 없는 그런 윤 대통령에게 이렇게 뭐 사냥을 하듯이 이렇게 달려들어서 이렇게 체포하는 게 본질이 이것이냐 이렇게 얘기한 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요. 사실 이 체포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 사실 조사의 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체포를 하면 당연히 유혈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데 예. 그 유혈 사태가 뭐 이 정도의 유혈 사태 괜찮다 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죠. 어떤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 사태도 사실 일어나서 안 되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손을 떼고
물리적인 충돌 없이 그리고 조사를 지금 현재 탄핵 심판도 받고 있고 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조사를만 받겠다. 그리고 또 윤 대통령 측에서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한 거는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라 차라리. 예. 네, 그냥 아니면 기소를 해라. 이런 부분 다 받아들이겠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 대변인도 이 말씀에 적극 공감하시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것 자체도 좀 일단 윤 대통령 측도 약간 반발 정도 물러선 건 아니냐는 해석도 있던데요. 장유희 변호사님. 네. 물리적으로 꼭 체포하는 게 필요한 일인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본질이라면 이렇게 지금 뭐 그게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야당과 공수처 얘기하고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뭔가 체포가 본질이라면 한 발 물러서는 게 공수처도 중요하지 않냐. 경찰에 넘기는 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체포영장이 왜 청구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수차례 안 나갔기 때문에 청구된 겁니다. 검찰이 2번, 공수처가 3번 불렀습니다. 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가지고 나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이로 나올 거라고 기대가 있었던 거죠. 아니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수사를 지연하고 장애 소란을 펼치고 지지자들을 모으는 행보를 했죠. 본인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완전히 그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이런 피해자들한테 통상 대한민국 국민이 이런 식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됩니다. 이걸 누가 초래했습니까? 이제 와서 사냥하듯이 대통령을 잡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 누가 초래한 겁니까? 누가 이 원인 제공자입니까? 그러면서 사후적인 이 상황과 관련해서 이건 온당하지 않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사법부의 권한을 무력화시키고 없애버리고 허물어버리는 게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일입니까? 수사의 주체를 놓고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데 일단 공수처가 이제 체포 시도를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격화되고 있는 분위기를 하나하나 양측 입장에 따라서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오늘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내통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잡았다가 취소한 이상식 의원입니다. 국회에서는 오늘 오후부터 지금까지 긴급 현안 질문이 진행 중입니다. 원 주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제주항공 격기 참사 대응이었지만 오늘 참 다른 얘기가 많았는데요. 특히 여권에서는 뭐 공수처 혹은 경찰 국수본이 야당과 지금 담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짬짬이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른바 내통 의혹을 오늘 국회에서 다시 한번 제기했습니다. 이상식 의원님 페이스북을 보셨습니까? 전 보지 못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제가 보고받지 못해서요. 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느 경찰 공무원이 이상식 의원하고 내통해서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체포영장 발부 시기를 알려줬는지 당장 감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제가 경찰청장 직무대행에서 개인적인 통화 내역까지 다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검찰에 고발된 사건이니까 거기서 수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공정하지도 않고 중립적이지도 않다는 그런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질의였죠. 사실은 기억하시겠지만 어제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봤던데요. 이상식 의원, 경찰 출신 이상식 의원의 SNS 때문이었습니다.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 논란이 되니까 지웠고 또 하나 주말쯤에 체포영장 재집행 앞두고 있다. 이거 4분 뒤에 삭제하고 고쳤거든요. 그럼 뭐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근데 이현정 의원님, 원래 이상식 의원이 오전 10시에 이 기자회견을 열려고 했다가 갑자기 취소를 했어요. 아마 여당 의원이 저랬으면 아마 야당은 바로 특검하자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국가수사본부라는 조직이 경찰청장도 통제할 수 없는 조직입니다. 사실 이것도 사실은 이 국수본의 위상을 너무 높여놔서 국수본은 어떤 면에서 보면 거의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이상식 의원이 국수본에 있는 사람하고 아주 그냥 전화통에 불이 날 정도로 서로 소통했다? 이게 지금 무슨 행안위 위원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공식적인 것과 그리고 이상식 의원이라는 전직 경찰 부산경찰청장이 국수본 간부와 통화하는 내용은 전혀 다른 문제고 그 내용을 보면 본인이 자백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통화를 하고 지금 뭐 언제 영장 쳐고지고 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수사의 중요한 기밀이
통도된 겁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공수처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입니다. 정말 한치만 발을 잘못 디뎌도 굉장히 이 수사가 급격하게 다른 걸로 돌아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자, 그러한 시점에 이상식 의원이 저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저는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누구하고 소통을 했는지. 아마 기자회견 하려다 취소한 이유는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왜? 본인이 스스로 올려놔놓고 본인이 스스로 삭제하고 지금 본인이 지금 논란을 다 자초했고 방법은 단 하나 있습니다. 누군지 밝히십시오. 그럼 이 문제 깔끔하게 해결될 겁니다. 나 누구하고 통화했고 그 몇 차례 했고 그만 밝히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상식 의원이 기자회견을 취소를 했는데 기자회견을 하신다면 밝혀야 될 것은 누구와 통화를 했고 몇 차례 통화를 했고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지금 밝힐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상식 의원이 만약에 진짜 주말에 영장 집행, 재집행이 있다면 그걸 미리 알아는 걸 아니냐, 혹은 뭐 경찰 국수본 차원의 야당의 여러 압박과 아이디어를 중간다리 역할을 한 거 아니냐는 이게 내통 의혹을 여당이 집중적으로 제기한 건데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도 이상식 의원이 나타났어요. 오늘 화면입니다. 뭐 민주당 의원 옆에 있고 뭐 여러 본인 휴대전화 보고 뭐 이런 부분들을 본 것으로 보이죠. 서영주 대변인. 네. 물론 뭐 긁어부스럼이니까 뭐 논란만 키우니까 안 했을 수 있는데 지금 전국이 전국인지라 본인이 원래 내통 의혹 전혀 사실이 아니고 내통이 아니라 소통 정도다라고 어제 저희 채널의 취재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더한 얘기를 왜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싫다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행안 위원들이 경찰과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정보 접근성이 여야를 막론하고 다 있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사실상 보면 체포영장에 대한 집행 여부를 알려주는 게 이게 내통입니까? 도움이 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죠. 체포영장이 언제 집행되는 걸 알면 대비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체포영장의 밀행성을 드러냈다는 자체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초선 의원이시기 때문에 그 정보를 본인이 취득하고 어떤 행안위에서의 의정적인 판단을 하는 데 써야 되는데 이게 좀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이런 부분까지 자기 과시하다가 뭐 이 말씀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는 같아요. 예. 그래서 뒤늦게 좀 주워담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선을 좀 흐트러뜨리는 분명한 지점은 있어요. 하지만 내용 측면을 보면 이거는 내통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은 결과론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측을 도와주는 꼴이 돼버렸다.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과정에서 뭔가 그러면 모든 정보 다 이상식 의원이 알았냐 뭐 이런 거겠죠. 저도 예. 행안위를 오래 했었고 예. 쭉 보면은 뭐 정보위 의원들 비공개고 공개 안 합니다. 예. 근데 북한의 기밀한 내용들을 다 들어요. 예. 그리고 이제 공개적으로 양 간사간에 와서 언론에 브리핑을 하고 그런 예. 것들이 우리가 모르는 북한 소식들이 나오지요. 김정은의 동향도 나오고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정보위 의원이 거기서 들은 북한의 내용을 흘리면은 북한과 내통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보의 취득에 대해서 알리고 안 알리고에 대한 판단에 대한 미스는 있을지언정 예. 이걸 내통까지 가는 것은 지금 현재에 있어서의 내란죄에 대한 어떤 그 회피, 방어에 대해서 참 면목이 없으니까 뭐라도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건데 민주당 이상식 의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괜히 뭐 비밀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라는 측면에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왜 이상식 의원만 알까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그거는 이제 다른 의원들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요?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 행안 의원들 중에 이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것들을 경찰에 확인하는 것이고 예. 그 부분을 안다 하더라도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알겠습니다. 예. 안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차원이죠. 예. 갑자기 들어오셔도 이현정 의원 깜짝 놀랐어요.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내통 의혹. 아예 고발까지 하겠다고 여당은 얘기를 했는데 오늘 여당 의원들은 다시 한번 경찰의 국수본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상식 의원은 메신저 운운하면서 민주당이 국수본을 사실상 지휘하고 있음을 자인했습니다. 만약 경찰이 민주당의 수사지휘를 받아 대통령 체포작전에 나서고 있다면 이야말로 심각한 국헌 문란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식 의원 정도면 고위급 간부랑 연락을 했을 것이다. 심지어 체포영장이 나오는 시기, 주말 진입작전도 예측을 했다. 이것은 이상식 의원이 명백한 직권 남용, 공무상 기밀 누설죄에 해당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수본의 명확한 해명과 또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하고 항의했습니다.
뭐 소통이 맞겠죠. 다만 이런 상황에서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표현들 쓰지 않는 게 좋겠죠. 정성호 의원과 아까 서영주 대변인 말씀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하민경 대변인님. 이제 여권의 시각 중에는 물론 고발도 하겠다고 했고 주진 의원 얘기는 국수본과 내통해서 수사 체계를 무너뜨리고 직권남용이다. 그러니까 이런 뭐 단순한 한 경찰 출신의 야당 의원과 국수본의 연락 자체에 대한 것보다 여권은 더 크게 봐서 아예 국수본의 수사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여권에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하면은 민주당 의원과 그 국수본의 어떤 분하고 그렇게 전화에 불이 나도록 그렇게 통화를 할 수 있을지,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통화를 했을지 이게 뭐 소통이든 뭐 내통이든 사실 명백히 자백을 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부적절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범법행위입니다. 이게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현재 사실 고발이 예정이 아니라 저희가 고발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상식 의원이 또 얘기를 한 게 경찰 국수본과 경찰 후배들을 본인이 격려하고 조언해서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겠다 이런 다짐의 글도 적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게 이제 본인이 메신저 역할을 당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하니까 당에 분명히 어떤 또 누군가가 있을 거겠죠. 이게 지도부의 어떤 누군가와의 그 메신저 역할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고발을 한 만큼 이제 명명백백히 좀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이게 경찰 뒤에 민주당이 이렇게 개입을 할 수 있는지 사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의 모습 나경원 의원과 경찰청장 대행의 질의를 봤다면 국회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요, 경찰 국수본 말고도 공수처도 야당의 사실상 수사 지휘를 받고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현안 질의 때 이틀 전에 법사위에서도 거론이 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도피설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어제 대통령 도피설 괴담에 대한 파장이 많았는데 괴담의 진원지가 사실상 처장님이셨어요.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그 여러 가지 가능성에는 피의자가 은닉, 숨었거나 아니면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네, 맞습니다. 네. 사실 확인이 된 걸로 답변하셨어요? 저희들 그 언론 등의 보도 그다음에 또 수사진의 그 여러 가지 그 정보 등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언론을 정보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짜 뉴스 괴담의 진원지가 되시는데 저희들은 체포 영장의 집행을 막는 것 자체가 굉장한 어떤 도주의 염려를 낳고 있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요 도주설에 대해서 맞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실 생각 있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경호권의 발동을 이유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법적인 사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처장님이 지금 동문서답하셨어요. 이러니까요. 공수처를 만든 민주당조차도 공수처를 폐지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공수처가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질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이 도피설 관련 사과할 생각 없다는 오동훈 공수처장의 말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귀를 잘 못 알아듣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조은희 의원이 지금 질문한 핵심은 지금 이 도피설이 확대된 그 바로 이제 좀 전에 박범계 의원 질의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공수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상 힘을 실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확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정부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최종적인 어떤 정보에 확인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저희 언론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보도하고 또 그런 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확실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 자체가 제한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근데 정부기관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컨펌하는 기관입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현재 관저에 없다라는 문제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예요. 그렇죠. 왜? 지금 대통령이 만약 예를 들어 관저에 없다 그러면 아마 정말 이 많은 분들이 대통령에 대한 인식 자체가 완전히 바뀔 겁니다. 왜? 대통령이 지금 영장을 발부됐는데 딴 데 뭐 도피 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총괄하고 정보를 총괄하는 공수처장이 버젓이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근데 오죽했으면 지금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12시 좀 넘어서 직접 나왔지 않습니까? 카메라에 다 포착이 됐잖아요. 그럼 도대체 공수처장은 어떤 정보를 지금 저는 어디서 듣고 있는지 신문에 난 거 아니면 뭐 지라시에 나는 거 그걸 보고 확인하나요?
아니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가장 지금 책임자고 이걸 총괄적으로 지휘해야 될 사람이 그 내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걸 지휘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매번 실패하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지금 대통령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모르고 저렇게 이제 버젓이 확인해주고 그것 때문에 지금 소란이 벌어지니까 결국 어떤 특정 언론사가 저렇게 확인하니까 지금 다 거짓말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과도 안 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어떤 하니까 도저히 이게 못 믿겠다는 겁니다. 장윤 변호사님, 이거잖아요. 저 도주설, 도피설의 최초 시작 발단은 한 매체가 뭐 벤츠 차량인가요? 빠져나가는 거, 뭐 누가 경례도 했더라. 이러면서 이제 촉발이 된 건데 그건 이제 매체나 혹은 아주 일부 야당 의원들이 뭐 그 법사위에서 말한 것도 저도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2차 수사 집행에 대한 공수처장이 뭐 그럴 수도 있고 가능성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있다 없다를 확인해주면 국민의힘이 수긍할까요? 아니요. 이거는 수사의 밀행성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면 여러 우려가 있었죠. 왜냐하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은 상상 초월의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으니까 도주한 거 아니야? 혹시 이런 물음표가 사라지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개엄만 해도 그래요. 민주당이 문제 제기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머릿속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민주당 머릿속에만 있는 게 개엄이라고 그랬어요. 현실적으로 그랬습니까? 국민들 앞에 최소 인력만 병력을 국회 질서유지 차원에서 보냈다고 했습니다. 거짓말한 거죠. 수사 결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계속 국민 앞에 거짓말하는데 정말 이런 사람이라면 도주까지도 불사할 수 있겠다. 이런 관련한 맥락 속에서 질문이 나왔을 때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고 있다라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틀린 잘못입니까? 대답입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공수처 수사력에 대해서 물음표 사라지고 있지 않지만 이런 부분까지 과도하게 공수처의 능력을 폄훼하는 거, 지연 말단적인 부분까지 다 끄집어대면서 가짜 뉴스니 뭐니라고 하는 거 대단히 국민의힘 안에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대답이 여러 가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갔다는 것도 상정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모른다 그러면 되잖아요. 모른다 그러면 되는 걸 왜 본인이 아는 것처럼 여러 가능성이 있다 이야기하니까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확신되는 거 아니겠어요? 문제 제기하는 건 문제 삼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야당 쪽에 문제 제기해야죠. 그런 정보가 있으면. 그럼 공수처장은 확인된 바 없습니다 라고 딱 이야기를 해버리면 끝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마치 뭔가 아는 것처럼 뭔가 그럴 가능성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확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민경 대변인, 저 화면을 좀 같이 보실게요. 근데 오늘 저 국회 긴급 현안 질의 때 이번엔 반대로 아까 조은희 의원은 아니 경호처장이 뭐 잘 알지도 못하고 일부 매체가 보도한 거 노만 갔을 수도 있다는 취지 얘기한 건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면 반면에 야당 의원은 여당이 불체포 포기가 썼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영장 집행 방해하면 봐줄 것 없이 전부 체포해라. 잘 알겠다.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수처장은 사실 모든 답변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수처가 역량이 없다는 것은 이 답변을 봐도 알 수 있는 게 사실 지금 그럼 야당 의원이 얘기했던 여당 의원들 다 체포하라 그런 부분은 잘 알겠다라고 대답을 하고 아까 전에 확인된 바 없다. 그런 부분으로 대답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관전에 있다 없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론을 되게 호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공수처장이 나서서 이 부분을 뭐 언론에서 본 것으로 사진으로 본 것으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은 공수처가 과연 수사 역량이 있는가 다시 한번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런 부분에서 공수처는 당장 경찰에 수사를 재이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민경 대변인 논리가 오늘 확실하신 것 같아요. 일단 빨리 경찰에 넘겨야 된다. 그 부분이 지금의 이 파국을 막을 수 있다 이 말씀하시네요. 어떤 국민도 사실 이런 공수처장이 이제 지휘하는 공수처의 수사를 믿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집행을 또 2차 집행을 이제 명운을 걸고 공수처의 명운을 걸고 이제 다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가운데 도대체 얼만큼 명운을 걸어서 정말 위험한 사태를 일으킬까 이런 걱정도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공수처는 사실 민주당에서도 4년 전에 엄청나게 이제 반대를 함에도 이제 무릅쓰고 사실 공수처를 발족시켰는데 그 민주당에서도 이제 공수처는 무능하다, 이제 폐지해야 된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서영주 대변인 이거잖아요. 이성윤 의원 뭐 관 얘기도 했고요. 총 맞을 각오로 가서 집행해라. 뭐 그런 수사 의지를 보여라라는 건 좋은데 뭐 국민의힘 영장 집행 방해하면 봐줄 것 없이 전부 체포하라. 뭐 잘 알겠다. 뭐 모르겠어요. 이제 뭐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공수처장의 답변 태도에 대한 국민의힘의 여권의 지적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박주민 의원이 논리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불체포 포기각서도 썼고요. 심지어 현행범은 체포가 국회의원에도 됩니다. 그러니까 영장 집행은
당연히 국민이 사회적 지위를 막론하고 법 앞에는 평등해야 되니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국회의원이라도 주저하지 말고 법을 집행해라. 그럼 법을 집행하는 공수처 입장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해야지 일단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걸 고깝게 들었을지는 모르나 모든 법은 기본적으로 다 평등합니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돈이 많든 적든 죄를 지었으면 그리고 법을 어겼으면 법 집행에 그냥 똑같이 그냥 대우를 받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것뿐이다. 저는 그 이상 그 이하의 정치적 함의는 없다고 봅니다. 이번 주제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만 얘기를 해볼게요. 뭐 지금 여권에서는 경찰 국수본도 문제고 공수처도 문제다. 그리고 경호처는 왜 이렇게 키워놨냐 뭐 이런 비판도 하고 있는 건데요. 이현정 의원님 이 얘기 짧게요.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최근 주변에 대통령실 직속 대통령 경호처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그 입법 뭐 이런 걸 예고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과거를 좀 따져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도 경호처를 없애자고 했다. 뭐 이런 부분까지 옛날 과거까지 좀 소환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말에 언뜻 생각이 드네요. 경호처 없애자니까 진짜 없애는 줄 알았냐. 라는 말이 아마 나올 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 백악관 경호처가 사실 재무부에서 지금 국토안보부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이제 지금 부처별로 돼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대통령 권력이 강하다 보니까 거기서 사실은 경호처가 굉장히 권력을 키워왔던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경호처가 대통령의 어떤 심기 경호뿐만 아니라 이 만나는 사람 경호까지 다 하다 보니까 권력 자체가 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뭔가 논의가 돼서 해야 될 걸 생각이 들지만 경호처를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통령을 그럼 어떻게 보위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뭐 부처별로 바꾼다든지 경호처를 격상시킨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있을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경호처를 없애자 폐지하자 글쎄요. 나중에 되면 또 다른 이야기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돼서 이 중앙일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비공식 자리든 어디든 간에 경호처 폐지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없고 심지어 그 비공식 자리에서 폐지 논란이 있었을 때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반대를 했다라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 기사 나왔어요? 정정보도에? 일단은 정정보도로 정정보도는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인용했고 뭐 서영주 대변인 그 팩트 체크를 해주셨는데 일단 그럼 제 발언 취소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경호처에 대한 비판도 할 수 있고 뭐 하더라도 과거에는 뭐 이랬는데 문재인 정부 때도 폐지한다 놓고 안 폐지하고 이재명 대표는 또 경호처 문제가 윤 대통령 이른바 사실상 요새화 때문에 경호처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는 취재 얘기를 했다가 뭐 그 부분 보도가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뭐 알겠습니다. 좀 더 저희도 좀 더 알아봐야 될 텐데. 관련 얘기를 좀 지금까지 나눠봤다면요. 다음 주제는 지금 일단 국민의힘 내부, 특히 이제 보수층도 많이 결집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주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6위와 7위 만나보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현역 의원 44명이 지난 월요일 관저 앞으로 달려가서 이 법 집행은 부당하다라면서 거의 국민의힘 의원 절반 가까이가 단체 행동에 나섰는데요. 이 인물 오랜만입니다. 원희룡 전 장관.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친윤을 자처했던 원 전 장관이 전당대회 이후에 첫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한 번 당해야지 두 번 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뭉쳐야 됩니다. 그때는 탄핵당하면 기다리는 사람이 문재인인데 지금은 누굽니까? 이재명입니다. 아수라백장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 돌덩이 치웠었는데 못 치워가지고 이제 정말 이제는 국가의 덩어리가 되는데요.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더 크게 연합하고 뭉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뭐 딴 거보다 하여튼 이재명 공포증 비슷한 게 아주 꽤 널려 있잖아요. 이재명 되는 꼴은 못 보자라는 게 그쪽 지지층에서 좀 강하다 보니 어떻게든 그러니까 뭐 지지율도 조금 올라가고 뭐 좀 결집이 되고 보수 결집이 좀 되는 게 그 이재명 포비아 때문이 아닌가.
이 얘기 좀 하나하나 만나볼게요. 이제 보수 결집 혹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니까 이른바 뭐 친윤 혹은 국민의힘의 뭐 유력 주자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강전혜 변호사님. 네. 원희룡 전 장관이 그 원외 당협위원장 단체 대화방에서 7년 전 탄핵 교훈 새겨서 우리 모두 뭉쳐야 된다. 물론 본인이 직접 갈지 말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관저 사수 뭐 이런 거에 힘을 보태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7년 전이라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그 다음부터 결과적으로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정치도 경제도 모두 폭망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이재명이라는 더 큰 사람이 오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원희룡 전 장관이 조금 더 부각이 되는 이유는 생각해보면은 전당대회 이전 총선 때 개항을에 출마를 했었죠. 예. 실상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출마를 한다면 예. 본인에게 연고가 있는 지역, 뭐 양천구라든지 제주라든지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본인이 갑작스럽게 이재명을 잡겠다라고 하면서 개항에 나갔고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로 모든 것을 던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당시 이재명을 잡는 사람으로서 원희룡 전 장관이 굉장히 부각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도 이재명 대표가 다음 아무래도 민주당에서는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이고 지금으로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재명 대표에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원희룡 전 장관이 다시 한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원 전 장관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어떤 모임을 지금 결성을 해서 계속적으로 관저를 보호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보수의 결집이 지금 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조금 더 부각하려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의원들 말고도 이상규, 뭐 하종대, 이용 등등 해서 이 당협위원장이나 전직 의원들이 직접 가서 이제 앞으로 매일매일 공수처가 언제 들이닥치고 체포 시도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치적 메시지도 야겠다. 저기 뭐 심재철 전 의원도 보이는데 일단 이 분위기에 원희룡 전 장관이 저 자리에 직접 갈지 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힘을 보태겠다라고 단체 대화방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부분 때문일 거예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 대통령 탄핵당하면 이재명 대표 아수라백제 기다린다. 뭐 영화 아수라까지 소환하고 반 이재명 전선을 구축하겠다. 그 최진봉 교수님. 이게 국민의힘의 지금 전선을 그렇게 확대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대권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게 이제 도움이 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아직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될지 기각이 될지 아직 모르는 상태고 지금 저렇게 대선 행보를 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저는 별 의미 없다고 보고요. 원희룡 전 장관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면서 탄핵하면 이재명 대표가 나오니까 탄핵을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논리적으로 말이 되나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발언이에요. 예. 탄핵과 만약에 뭐 탄핵이 되면 조기 돼서 이루어질 텐데 그때 본인이 가져야 될 포지셔닝하고 지금 현재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그런 모습으로 본다고 하면 만약에 탄핵이 돼서 본인이 대선에 나왔을 때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대단히 모순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뭐 몇몇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약간 상승하고 뭐 이런 것들에 고무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탄핵에 반대하고 뭐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뭐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비판도 안 하면서 그걸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해버리면 예. 제가 볼 때는 대선 주자로 나올 때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그 여론조사 얘기를 짧게 하셔서 아까 뭐 대통령실도 사실상 한남동 관저를 요새 만들면서도 서부지법의 영장 집행이 부당하다 이런 취지도 아마 보수 쪽 결침에 대한 뭐 자신감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현정 의원님. 네. 정당 지지율 하나 보겠습니다. 최근 정당 지지율 1월 4일부터 6일까지 연초에 가장 먼저 한 정당 지지율인데 민주당 37, 국민의힘 36, 오차범위 내예요. 이 보수층의 결집 어떻게 바라보세요? 뭐 최근에 여론조사가 이제 ARS 방식과 전화응답 방식 뭐 다 공이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당히 상승하고 있고 예. 또 민주당과 어떤 비슷비슷한 양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그만큼 지금의 어떤 비상기업이라는 사태 이후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 벌어졌던 민주당의 줄탄핵, 뭐 한덕수 대행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최상목 대행에 대한 흔드는 것들, 또 공수처의 어떤 저런 문제들, 그다음에 지금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죄 부분의 형법상 부분을 제외하겠다는 부분을 보면서 아,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라는 이 보충들이 어떤 결집하고 있는 상황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이런 지지율을 보이는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이 선거도 보면 지난 대선도 보면 거의 뭐 이 양측의 어떤 이게 0.73% 차이밖에 안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전히 어떤 면에서 보면 유지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여져요. 예.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포비아, 이게 사실은 이제 보충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고 또 그것이 이제 하나의 결집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러면 민주당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에 대한 건 또 다른 문제예요. 뭐 다시 한번 재집권 수권 정당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비슷비슷하게 가긴 가겠지만 그러나 이거를 뛰어넘고 뭔가 재집권하고 있는 그런 어떤 거 가려고 그러면 뭔가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고 그 플러스 알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오로지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포비아만 강조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계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최진봉 교수님 이 질문할 때 여론조사를 할 때 물론 뭐 아까 이현정 의원 말씀처럼 이게 그 계엄 사태 이후 혹은 탄핵 정국이 들어서면서 민주당이 너무 세게 나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뭐 동시에 가능하겠죠. 뭐 다른 분들은 다른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또 국민의힘 얘기는 이런 여론조사 나오니까 여론조사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한다. 또 야권에서 그런 목소리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또 국민의힘이 또 되치게 하는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이 여론조사 결과 말고 그 전에 했던 여론조사 중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40% 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했죠.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 여론조사는 질문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3번, 4번 질문 이런 질문들은요.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뭔가 편향성을 갖고 선입견을 주면서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론조사 결과는. 그러니까 물론 선관위에 있는 뭐 여심위에서는 그걸 뭐 이제 들여다보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듣는 사람 입장,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참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입견을 갖고서 답변을 하게 돼요. 그건 대단히 잘못됐고요. 이 여론조사는 제가 질문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다만 이제 그 보수층이 집결하는 것은 어떤 뭐랄까요, 뭐 위협이랄까요, 아니면 긴장감이랄까요? 예컨대 이러다가 보수가 정말 전멸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요소들이 작동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보다도 보수를 지켜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작동을 해서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게 근데 저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오른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라든지 아니면 그 비상계엄 선포가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내란 혐의라든지 아니면 비상계엄 선포마저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보수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면서 결집하는 것과 그 문제는 다른 문제인데 그걸 섞는 순간 제가 볼 때는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율 말고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 물론 뭐 김문수 장관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강지한의 변호사님. 그 오세훈, 한동훈, 홍준표 이런 뭐 일찌감치 대권 주자로 분류됐던 인물 말고 김문수 장관이 보수 대권 주자에서 적지 않은 지지를 얻었다. 이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김문수 장관이 이렇게 대권 후보 여론조사에 올라간 것은 제 기억으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그 이후로 어떤 주관식으로 했을 때도 김문수란 이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국무위원들 중에서 가장 강성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국무위원 전원이 일어나서 사과 라고 했을 때 당시에 김문수 전 장관만 일어나지도 않는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보수가 결집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 김문수 현 장관이죠. 장관이 1위에까지 오르는 것으로서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특이한 것은 홍준표 시장이 지금 5등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김문수 장관이 이 대선 주자 지지도에 있어서 만약 이름이 없었다면은 저 지지율이 실상은 홍준표 시장에게 가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 분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좀 저는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좀 추이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보수가 정말로 어떠한 강성의 보수가 지지층에 있어서 굉장히 결집을 하고 있고 여기에 있어서 김문수 장관도 본인의 앞으로의 스탠스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원외,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아닌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이 매일매일 관저로 가서 뭐 불법적인 영장 집행을 막겠다,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고 했고, 그런 원외 당협위원장 말고도 자발적으로 나선 이들이 있어요. 바로 뭐 하얀 헬멧을 쓴 이른바 2030 백골단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례적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백골단은 반공청년단의 예하 조직으로 운영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대통령 관저 앞에서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를 반대하는 도열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반공청년단은 탄핵 절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 시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 백골단이라는 단체를 잘 모르실까 봐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 뭐 1980년대, 90년대 시위대 진압을 체포했던 경찰 부대를 다르게 이제 흰 헬멧 썼다고 해서 백골단, 경강은 보호대를 착용했다. 근데 이제 이게 다시 부활한 셈이 돼서 민노총의 불법 체포 시도를 막기 위해 조직이 됐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저 백골단 앞으로도 한남동 관저 주변에서 윤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지금 활동 중인데요. 오늘 논란이 이은 겁니다. 저 장유 변호사님. 뭐 민간인들이 혹은 뭐 자발적인 집회에서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 이런 정치적 결사는 좋은데 제도권 국회로 불러들였기 때문에 오늘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대단히 창피한 장면이죠. 김민전 의원 반성해야 될 겁니다. 백골단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국가 폭력의 한 단면을 상징하고 있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국회로 들어와서 시민들을 겁박합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불법 체포 민노총이 합니까? 아니요. 대한민국 법원과 대한민국 공권력이 하는 겁니다. 그걸 막아서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폭력을 불사하겠다는 뉘앙스를 그것도 국회에서 김민전 의원이 빌려준 그 회관에서 한다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인 거. 사람이 시민들이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력은 용인될 수 없는데 이 시류에 편승하는 정치인들, 이런 시민, 일부 시민들, 한 줌도 되지도 않는 이 극우들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몇 가지 제가 좀 순화하자면 뭐 극우를 뭐 한 줌이라고 표현하셔서 뭐 그 부분은 뭐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또 하나 뭐 백골단의 이름을 따온 거지 뭐 폭력을 대놓고 표방했다라고 볼 수 없으니까 제가 장 변호사 말씀은 그거 정도는 바로 잡을 텐데 다만 김민전 의원이 예약을 해줬고 국회 소통관에서 이 단체가 저렇게 메시지를 냈다 관련해서 또 하나 속보가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 청년들의 자발적 참여고 자발적 참여가 조직화되지 않길 원한다. 반공청년단이라는 명칭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그 사용 동의 안 한다고 했어요. 좌파의 명분을 준다. 백골단 명칭은 그 부분은. 그리고 김민전 의원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주선한 백골단 기자회견을 철회했다. 뭐 열어주고 뒤집었다는데요. 김민전 의원의 얘기는 누가 기자회견을 열었는지 그런 사전 정보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송구하다는 입장까지 했습니다. 다만 뭐 자발적 시위를 폭력적 시위로 왜곡 안 된다. 뭐 일종의 해프닝이었는데 김민전 의원의 얘기까지 좀 속보로 만나봤고요. 이 얘기까지 저희가 차례로 짚어봤습니다. 속보는 어느 정도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윤 대통령 관련된 체포, 수사 시기에 관련된 공수처 얘기를 알아봤다면 이제는 탄핵 심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달 어땠습니까? 저는 국론의 분열과 갈등이 더 심해졌다고 말씀드립니다. 유례없는 대행 탄핵으로 민생과 경제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모두
힘을 모아 주십시오.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나와 주십시오. 의원 여러분 조금 들어주십시오. 빠르는 민주당이 가져온 겁니다. 빠르는 민주당이 가져온 거예요. 내란죄를 빼겠다. 이것이 정말 소추의 동일성이 유지되느냐. 예전에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면은 소추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소추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전 조용히 할 때까지 질의를 못 하겠습니다. 의장님, 조용히 좀 시켜주세요.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아니, 들리지 않아요. 질문하시라고. 자, 조용히 하시고 양쪽 다 조용히 하십시오. 결국 저희는 헌법재판소가 졸속 심판을 위해서, 졸속 심리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탄핵 소추 심리를 졸속으로 하려고 재판부와 짬짬이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수처가 한마디로 불법적인 수사 권한을 갖고 불법적인 영장을 발부받으니 이렇게 여러 가지 국론 분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 제가 아까 드린 말씀에 대해 답변에 대한 보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저는 됐습니다. 그만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니 저는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세요. 권성동 원내대표까지 직접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과 맞추려고 헌법재판소가 의도적으로 빨리 진행하는 거 아니냐, 짬짬이 의심된다라는 얘기했는데 또 한 명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도 헌법재판소를 따져 물었습니다. 바로 영상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통령은 경호 대상자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무는 정지돼 있고요. 지금 경호 문제는 지금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것이 헌재 사무처장님, 예. 이것은 기록에 남을 겁니다. 당당하게 비난을 받더라도 비판을 받더라도 법률가의 양심에 따라 말씀을 해주세요. 경호 대상자의 지위가 상실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 법률가신데 안 듣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공수처장님 좀 나와 보시죠. 우리 최민희 의원님보다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좀 계시죠. 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공방이 이어졌던 이철규, 나경원 두 인물의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헌재 출석 결정된 거 없다. 뭐 선결된 문제, 그러니까 경호 관련 부분에 대해서 헌재도 좀 얘기를 했는데요. 강전혜 변호사님. 네. 계속해서 여건이 헌법재판소 야당의 뭐 짬짬이 얘기를 제기하는 게 바로 속도 얘기거든요. 왜 이렇게 빨리 하려고 하냐. 헌법재판소도 공식 입장을 내놨어요.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대와 비교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헌재에서는 과거의 사례에 비춰서 지금 뭐 빠르게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지난 변론 준비 기일에서 이미선 수명 재판관이 5번의 변론 기일을 무더기로 지정한 것,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는데요. 기일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은 협의가 전혀 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향후에 증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은 재판을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실상 탄핵 심판 과정에 있어서 거의 관여를 하지 않았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본인이 언젠가 헌재에 출석하겠다는 의지도 표명을 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열심히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헌재는 그러한 어떠한 변론에 있어서 이 절차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충분한 자료라든지 이런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철규 의원이 경호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모두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 헌재에서는 지금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5번의 기일을 무더기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실상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수사 상황에 있어서는 체포영장이 불법
불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해놓은 상황이고 또 집행정지 가처분도 해놓은 상황이에요.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일반 법원에서도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조차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러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신속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알겠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변론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배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관련 얘기도 핵심 내용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그러게요. 공수처와 경호처가 어쩌다가 맞붙게 됐냐라고 하셨고요. 예.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비상식적인 행동하면서 내통이 아니라 소통이라니 이상식 의원 비판하신 것 같습니다. 예. 공수처가 성과가 없으니까 이참에 무리수를 두는 게 보인다라고 하셨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공수처도 없애고 경호처도 없애면 다음엔 또 무엇을 없애려나. 예.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런 급변하는 우리 전국, 계엄 사태 탄핵 정국을 임기를 마친 미국 대사, 주한 미국 대사는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다음 주제 가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밖에서 보는 혹은 안에 있는 외국인의 시각이 더 정확할 수 있겠습니다.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이제 전직이 됐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특히 두 문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거리 시위에서 나부낀 성조기를 어떻게 봤냐 했더니 완전 이해는 안 되지만 보수 지지자들이 상당수가 전쟁 겪은 세대라서 상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상종 못할 사람들, 조국혁신당의 김지현 의원 이 의혹 제기는 어떻게 보냐? 모두 지연의 허위 내용이다. 저희가 핵심 내용을 짚어봤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 두 가지 발언이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보수 지지자가 이 집회에서 성조기를 나부끼는 것이 전쟁을 겪은 세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는 한미 동맹이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 데다가 우리 외교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그런 어떤 국민적인 인식을 반영해서 이렇게 발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발언 역시도 지금 한미 동맹의 차원에서 제가 풀어보고 싶은 부분이 지금 상종 못할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골드버그 대사가 본국에 보고했다는 얘기를 조국혁신당 김준영 의원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예. 이 부분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허위 발언이라는 겁니다. 설령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들 이걸 국회의원이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언 목적 자체가 저는 우리나라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미 동맹이 지금 국가안보에 얼마나 중요한 시기이고 중요한 문제인지는 모두가 공감할 텐데 예. 한미 동행도 국민 통합도 이 비상계엄 문제 해결에도 국론의 어떤 통합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국가 이익에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사실상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한다, 뭐 국회에서 방문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예. 한시적인 권한대행 정부를 상대하는 이 미국 정부가 어떻게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 장관 중심으로 외교 채널을 가동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국익에 도움이 예. 되는 방향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이런 발언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직 주한 미국 대사의 작심 발언 얘기까지 해봤다면 다음 주에도 미국 얘기입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취임을 코앞에 둔 트럼프 당선이 연일 영토 편입 욕심을 드러내고 있는데 어제 그린란드, 덴마크령 그린란드 얘기를 해봤다면 허주연 변호사님, 이번엔 멕시코와 언쟁이 붙었어요. 그렇습니다.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라고 하면서 영토 팽창주의를 가속화하는 발언까지 내놓은 겁니다. 예. 근데 멕시코 대통령이 굉장히 재미있게 응수를 한 게 1661년도 지도를 내놓고 그때도 멕시코만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상대적으로 멕시코에 비해서 역사가 굉장히 짧죠. 그래서 멕시코만이 미국이 생기기도 전부터 있었던 지명이다라고 응수를 했다고 하는데 예. 그렇지만 멕시코는 굉장히 실리적인 어떤 입장을 취하는 국가입니다.
이렇게 앞에서는 응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의 관세 부과 정책에 맞춰서 중국에 대한 어떤 모조품 규제라든가 의료에 대한 어떤 관세 부과 이런 정책들을 발맞추어서 하고 있거든요. 네. 일기 행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에서 강경하게 대응하는 듯 보이지만 실리를 취한다는 알겠습니다. 이 점을 우리나라도 참고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참 이제 취임을 코앞에 두고 벌써부터 전 세계가 숨죽이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의 2비였습니다. 10위까지 만나봤습니다. 뉴스에 예고하겠습니다. 대통령 체포영장의 기한이 첫 번째 영장 유효 기간보다 훨씬 긴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경찰은 관저 철문을 크레인으로 돌파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이어지는 뉴스에서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목요일 뉴스탑10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